마포구의 저녁 공기는 아직 겨울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한서연은 길가의 커피숍에서 따뜻한 라떼를 한 손에 들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평소처럼 퇴근 후 혼자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녀에게는 익숙한 루틴이었다. 저기요, 혹시 여기 자리 비었나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짙은 밤색 코트를 걸친 남자가 미소를 띤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무심코 주변을 둘러보았고 어느새 카페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아, 네. 여기 앉으세요.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그녀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서연은 대수롭지 않게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남자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혹시 여기 자주 오시나요? 서연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살짝 당황했지만 무례한 느낌이 아니어서 가볍게 대꾸했다. 네, 퇴근하고 종종 들르곤 해요. 조용해서요. 그렇군요. 저도 가끔 오는데 이런 데서 마주치는 것도 인연일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서연은 애써 웃으며 컵을 내려놓았다. 요즘은 사람들 다들 바빠서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일도 드물죠.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냥 지나치기가 싫어서요. 아,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살짝 망설였지만 예의상 손을 잡으며 이름을 밝혔다. 한서연이에요. 그날의 대화는 의외로 길게 이어졌다. 준혁은 편안한 사람이었다. 어색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직장 이야기를 가볍게 꺼냈고 서연도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사적인 이야기까지 스스럼 없이 털어놓았다. 그래서 결혼은 아직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준혁이 물었다. 서연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운명 같은 사랑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너무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수반하는 일이잖아요. 준혁은 그녀의 말을 천천히 되새기는 듯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운명 같은 게 존재한다고 믿어요. 누군가와 정말 잘 맞는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서연은 그 말을 곱씹었다. 그와의 대화는 묘하게 편안하면서도 그녀의 가치관을 흔드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를 방식으로 자주 마주쳤다. 카페에서, 거리에서, 심지어 마트에서도. 또 만나네요. 준혁이 장바구니를 들고 서연을 보며 웃었다. 서연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속으로는 그와의 만남이 싫지 않았다. 스토커 아니죠. 그럴 리가요. 아마 우리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거겠죠. 그의 농담 섞인 말에 서연은 피식 웃었다. 정말 이상하게도 그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주변이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았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만남이 점차 필연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안해졌다. 어느 날 준혁이 말했다. 한서연 씨, 난 당신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나와 같은 마음이길 바라고 있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한 채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다. 서연과 준혁의 연애는 누구보다도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깊었고 함께 있는 시간이 언제나 따뜻했다. 서연아, 오늘 힘들었지. 퇴근길 준혁이 서연을 마중 나와 있었다. 서연은 피곤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조금? 아니, 사실 많이 힘들었어.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계속되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그는 가방에서 조그만 테이크아웃 박스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안에는 따뜻한 유자차와 함께 작은 간식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감동한 듯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대단하다, 이준혁. 어떻게 알았어? 내가 유자차 좋아하는 거야.
당연히 알지. 그리고 배고프면 짜증 난다고 했잖아. 미리 대비해야지.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지만 서연은 그런 세심한 배려가 매번 놀라웠다. 그녀는 따뜻한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걸었다. 이럴 때마다 생각해.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노력해야겠네. 준혁이 장난스럽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연애는 단순한 설렘을 넘어 깊이 있는 신뢰로 발전해 나갔다. 어느 주말 서연의 친구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도 준혁은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야, 서연아. 너네 남자친구 진짜 완벽한데. 배려도 잘하고, 말도 재밌고, 분위기 메이커야. 친구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부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준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서연이가 워낙 좋은 사람이니까요. 저야말로 운 좋게 만난 거죠. 아, 진짜 스윗하다. 너희 결혼하면 우리 다 부러워서 울겠다. 친구들의 말에 서연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결혼. 아직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다. 하지만 준혁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연은 점점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어느 날 둘은 한강공원에서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강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던 중 준혁이 말했다. 서연아. 응. 난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함께하면 좋겠어. 아니, 그냥 계속 함께하고 싶어.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준혁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단순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랑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말은 우리 결혼할까? 그 순간 한강 너머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답게 빛났다. 서연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 드레스 어때? 서연은 핸드폰을 들고 준혁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웨딩숍에서 찍은 드레스 사진이었다. 하얀 레이스가 우아하게 흘러내리는 디자인으로 그녀가 직접 입어보며 마음에 들어 한 것이었다. 준혁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와, 진짜 예쁘다. 근데 사실 뭘 입어도 예쁠 것 같긴 해. 어휴, 그렇게 대충 말하면 안 돼. 나 진짜 고민 많이 했다고. 농담이야.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진짜 공주님 같아. 그의 말에 서연은 피식 웃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과정이 즐거웠다. 예식을 준비하는 일도 작은 것 하나하나 정하는 것도 준혁과 함께라면 힘들지 않았다. 며칠 후 양가 상견례가 있었다. 작은 한정식집에서 만난 두 가족은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우리 준혁이가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어요. 준혁의 어머니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릴 땐 고집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많이 가르쳤죠. 서연의 부모님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 서연이도 그렇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 잘 맞으니까 다행이네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준혁의 부모님도 굉장히 다정하고 친절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믿음이 갔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준혁이 다정하게 손을 잡으며 물었다. 우리 부모님 어땠어? 너무 좋으신 분들이더라.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고마웠어. 그래, 다행이다. 부모님도 너 정말 예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더라.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 후로 서연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웨딩홀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그러고 보니까 너 어릴 때 가족 사진 같은 거 본 적 없는 것 같아. 서연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준혁은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다. 우리 집은 그런 걸 잘 안 찍었어. 그래도 하나쯤은 있지 않아. 아마도 그런데 다들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 나도 그렇고.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넘어갔지만 서연은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또 한 번은 예물 준비를 하러 갈 때였다. 우리 부모님이 예물은 간단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 응, 원래 예물은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굳이 비싼 걸 안 해도 괜찮지 않냐고 하셨어. 너도 그게 편할 것 같고. 그렇긴 한데 내 부모님 의견을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부담 줄이자는 거야. 괜히 형식에 치우칠 필요 없잖아.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서연의 머릿속에는 이상한 기분이 계속 맴돌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준혁의 집에 방문할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그의 가족은 항상 어딘가 바빠서 얼굴을 보기 어려웠다. 그가 자란 환경을 더 알고 싶었지만 준혁은 집안 이야기를 깊게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요즘도 바쁘셔. 응, 항상 바쁘셔. 그러면 어머니는? 엄마도 뭐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셔. 원래 우리 집은 다들 각자 생활하는 스타일이야. 평소 준혁의 세심함과는 다르게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애매하게 넘어가는 게 이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그의 집 근처에서 한 이웃을 우연히 만났다. 아, 혹시 이준혁 씨랑 결혼하시는 분? 네, 맞아요. 준혁 씨 부모님이랑도 친하세요. 아, 네. 그렇다고 해야 하나요? 이상하네. 나 여기 오래 살았는데 부모님 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묘하게 철렁 내려앉았다. 처음엔 사소한 의문이었지만 점점 더 마음속에 이상한 불안감이 자라기 시작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웨딩드레스가 은은한 조명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새하얀 천 위로 정교한 자수가 수놓아져 있었고 그녀의 이름이 적힌 작은 태그가 달려 있었다. 한서연은 그 앞에 앉아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이면 결혼식이야. 머리로는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편치 않았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작은 위화감이 다시 떠올랐다. 준혁의 가족에 대한 사소한 의문들, 조금씩 맞지 않는 이야기들. 하지만 그동안 준혁은 그녀에게 한결같이 다정했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다. 괜히 긴장했나 보다. 서연은 혼잣말을 하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준혁과의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다. 준혁, 잘 자고 있어. 내일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야. 난 진짜 행복하다. 서연, 나도 그래. 내일 꼭 멋진 신랑이 되어야 해. 준혁, 당연하지. 그럼 내일 봐, 사랑해. 그의 다정한 말투에 서연은 괜한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곤이 몰려오면서 점점 눈이 감겼다. 그때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응, 반쯤 감긴 눈으로 화면을 확인했다. 오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오빠, 해외 출장 중이던 오빠 한민재였다. 시차가 있었기에 이 시간에 전화가 올 이유가 없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서연아, 당장 신혼여행 취소해. 서연은 순간적으로 잠이 확 달아났다. 무슨 말인지 잘 들어. 넌 절대 신혼여행 가면 안 돼. 지금 당장 취소해. 오빠, 갑자기 무슨. 지금 내 남편 될 사람, 준혁.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봤어. 그 말에 서연은 얼어붙었다. 알아봤다고? 그래. 내가 늦게 알아봐서 미안한데, 서연아. 그 놈 사기꾼이야. 순간적으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뭐라는 거야?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장난이지. 장난 같아 보여? 나 진짜 죽을 힘 다해서 지금 연락한 거야.
그놈 너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어. 말도 안 돼. 준혁이 그런 사람일 리가 없어. 너한테 다정하게 행동하고 배려하는 척하고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믿게 만들었겠지. 내가 신혼여행을 가면 그 다음 단계가 시작될 거야.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 다음 단계? 재산 정리, 돈 요구, 그리고 이혼 유도. 넌 그동안 길들여졌고 이제 최종 단계로 들어가는 거야. 서연은 숨을 삼켰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다. 말도 안 돼. 오빠, 그 사람 부모님도 보고 가족도 만났어. 그 가족도 다 연기하는 거야. 피해자 한 명이 내 친구였어. 그때도 똑같았어. 결혼 후 재산을 빼앗고 이혼을 유도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사라졌어. 서연은 머리가 새하얘졌다. 내가 직접 증거 가져갈 거야. 지금 당장 신혼여행만 취소해. 당장. 눈물이 맺힌 서연은 손에 힘이 빠져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서연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오빠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신혼여행을 가면 끝장이야. 당장 취소해. 손이 덜덜 떨렸다. 믿고 싶지 않았다. 이준혁, 그 사람이 거짓이었다고?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신혼여행 취소라니 준혁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그보다 정말 오빠 말이 사실일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있던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준혁이었다. 서연아, 뭐해? 내일이면 우리가 드디어 부부가 되네.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목소리. 하지만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준혁아. 응.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한데. 말을 해야 했다. 신혼여행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지만 서연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그게 나 신혼여행 못 갈 것 같아. 순간 짧은 침묵이 흘렀다. 뭐. 준혁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낮아졌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우리 내일 결혼식인데. 오빠한테 연락이 왔어. 갑자기 일정이 변경돼서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일부러 이유를 흐렸다. 진짜 이유를 말하면 지금 이 순간도 위험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빠, 내 오빠가 왜? 그냥 나를 위해서 취소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그래서 나 신혼여행 안 갈래. 다시 한번 긴 침묵. 그리고 준혁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서연아, 넌 나 안 믿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까지 나한테 모든 걸 맡겼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오빠 말만 믿고 이렇게 중요한 걸 취소한다고? 준혁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했다. 여전히 다정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이 들었다.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너희 오빠 나 만나본 적도 없잖아. 그런 사람이 갑자기 무슨 헛소리를 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봐. 혹시 누가 너한테 이상한 말이라도 했어? 그 말에 서연은 움찔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왜 그렇게까지 신혼여행을 가야 한다고 확신하는 거지? 갑자기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무튼 나 신혼여행 안 갈 거야.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자 준혁의 숨소리가 깊어졌다. 서연아, 우리 결혼 앞두고 이런 문제로 다투고 싶진 않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내가 이러는 게 조금 불쾌해. 미안해. 나도 너무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웠어.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 해봐. 우리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잖아. 내 오빠가 뭘 알겠어. 우리 사이를 방해하려는 거 아냐?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왜? 순간 준혁의 말투가 더 이상 다정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 한마디가
서연을 강하게 흔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오빠의 말이 떠올랐다. 서연아, 그놈은 내가 흔들리기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준혁아, 미안해. 그래도 나 신혼여행 못 가겠어. 준혁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알았어. 뚝.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다. 마음이 조여왔다. 이제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서연은 멍한 얼굴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준혁과의 통화가 끝난 지 몇 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래, 알았어.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화를 내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순히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오히려 더 불안했다.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그렇게까지 결혼을 원했던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알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가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이었을까? 서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차라리 거친 반응이라도 보였다면 더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너무나 차분했고 그것이 더 섬뜩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오빠, 나 지금 한국 도착했어. 바로 만나자. 어디로 가면 돼? 강남에 있는 카페 보내줄게. 그리고 피해자 한 명 같이 나올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사람 정말 준혁한테 당한 거야? 너 직접 보고 나면 확실히 알게 될 거다. 1시간 뒤 서연은 오빠가 보내준 카페로 들어섰다. 오빠, 한민재는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서연아, 이쪽은 최윤아 씨야. 서연은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최윤아. 30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유나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맞이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씁쓸해 보였다. 내가 서연 씨구나. 민재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오빠한테 듣긴 했는데 사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준혁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유나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 사람 처음엔 정말 완벽했죠. 배려심 깊고 다정하고 뭐든 맞춰주고.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연애할 때부터 너무 이상적으로 행동했어요. 마치 내가 원하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난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결혼을 했죠. 유나는 그 말을 하고 난 후 한참을 침묵했다. 서연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결혼 전에 보였던 다정함은 사라지고 경제적인 문제를 자꾸 이야기했어요. 우리 재산을 합치는 게 당연하다. 부부인데 서로 믿어야 하지 않냐면서. 서연은 숨을 삼켰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어요. 몇백만 원. 하지만 그게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유나의 손이 커피잔을 꽉 움켜쥐었다. 날 미치게 만들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나쁜 여자가 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걸 빼앗겼어요. 내 돈, 내 집, 내 시간, 그리고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도 차마 말을 할 수 없었다. 난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유나는 손을 떨었다. 그 사람은 절대 그냥 놔주지 않았어요. 날 협박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온갖 수법을 써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내놓도록 만들었죠. 이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줘야 했어요. 내가 믿기 힘들겠지만 난 그렇게까지 몰렸었어.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사람 가족들은? 가족. 유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가족일 것 같아?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 사람들 가족이 아니었어.
연기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미 몇 년 동안 여러 여자들을 속여왔고 나는 그 중 하나였어요. 서연은 숨을 삼켰다. 너 신혼여행 안 가길 정말 잘한 거야. 유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이 정말 너를 사랑했다면 신혼여행을 안 가도 큰 문제가 없었을 거야. 그런데 내가 거절하자마자 태도가 달라졌다면 이제 내 차례였던 거야. 서연의 손이 차갑게 식었다. 그 사람 지금 뭐라고 해? 나한테 신혼여행을 안 가는 게 불쾌하다고 했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들 신혼여행에서 결정적인 무언가를 해. 나도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 그게 뭐였는데요? 유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증거를 남기고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돈이든 약점이든 협박할 만한 무언가를. 그리고 나중에는 너 스스로 원해서 준 것처럼 상황을 만들지.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럼 지금 난 어떻게 해야 하죠? 유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미 내가 신혼여행을 안 가겠다고 한순간 그 사람들 계획이 틀어졌어. 내가 걱정해야 할 건 그 사람들이 내가 끝까지 입을 닫을 거라고 믿을지 아닐지야. 그녀의 마지막 말이 서연의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다. 그들이 나를 가만히 놔둘까?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차분한 분위기의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다. 책상 위에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공간.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다. 한서연 씨, 들어오세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를 맞았다. 오빠 한민재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리에 앉았다. 먼저 사건 정리를 해볼까요? 변호사는 노트를 꺼내며 말했다. 서연은 손에 쥔 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네, 저는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손에 힘을 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고 같은 수법으로 결혼을 미끼로 돈을 빼앗고 이혼을 유도하면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낸다고 들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그렇군요. 지금 확보된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어요. 그리고 오빠가 알아본 금융거래 기록도 있고요. 오빠가 서류를 변호사 앞으로 내밀었다. 이게 준혁이 사용했던 계좌 중 하나인데 피해자들이 준 돈이 이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가명의 계좌로 돈을 이동한 기록도 있죠. 변호사가 자료를 훑어보며 말했다. 이 정도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의 증거 제출 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죠. 서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그 사람들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겠죠. 변호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네. 하지만 상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반격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협박이나 회유가 있을 가능성이 크니 조심하세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이준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오빠가 그녀의 표정을 보더니 곧장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받지 마.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받아볼게. 그녀는 심호흡을 한 후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치고도 이제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서연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 그리고 이제 경찰에 증거를 넘길 거야.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서연아, 넌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어. 그건 내 생각이지. 내가 널 사랑했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사랑. 서연은 헛웃음을 지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같은 말 했겠지. 아니야. 넌 달랐어. 내가 신혼여행만 갔더라면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될 수도 있었어. 그 말에 서연은 소름이 끼쳤다.
진짜 부부. 그래, 내가 오해하는 거야. 내가 원했던 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어. 난 널 정말 사랑했어, 서연아. 그래서 너한테 더 많은 걸 주려고 했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러니까 내가 짜놓은 계획에 따라 움직였어야 했다는 거야? 넌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어. 그 순간 서연의 손이 떨렸다. 벗어나고 말고는 내가 정해.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협박성 발언이었네요. 통화 내용 녹음하셨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자동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어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다. 좋습니다. 이 녹음도 경찰에 제출하죠. 그리고 앞으로 혼자 다니지 마세요. 상대가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며칠 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준혁과 그의 가족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잠적을 시도했지만 금융거래 기록과 위치 추적을 통해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이 준혁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경찰서에 도착했다. 유리병 너머로 준혁이 수갑을 찬 채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그녀를 보자 짧게 웃었다. 이럴 필요 없잖아, 서연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끝이야, 준혁아. 그는 코웃음을 쳤다. 넌 나 없이 괜찮겠어. 서연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나 없이 내가 괜찮아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혁은 그녀를 바라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우고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그의 이야기는 끝나가고 있었다. 법정 안은 조용했지만 공기 자체가 팽팽하게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손을 꽉 쥐고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날이었다. 준혁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녀가 사랑했던 다정한 연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감정을 숨기려 애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묻어났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끝낼 시간이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다. 이준혁 피고인은 조직적인 결혼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수이며 범행 수법은 치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 및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해 피고의 유죄가 인정됩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준혁은 여전히 침착한 척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검찰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이준혁 피고인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악용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한서연 씨의 경우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지만 만약 신혼여행을 갔다면 그녀 역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서연은 이를 꽉 물었다. 그 말은 진실이었다. 법정에 모인 피해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모든 걸 빼앗긴 상태였고 몇몇은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여전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판결의 순간이 왔다. 이준혁 피고인과 그의 공범들은 다수의 결혼 사기, 금융 사기 혐의가 인정되며 이에 따라 피고 이준혁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방청석 여기저기서 안도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준혁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야. 난 사기꾼이 아니야. 법정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경비원들이 그를 제지하려고 다가갔지만 그는 악에 바친 듯 소리쳤다. 서연아, 넌 날 사랑했잖아. 우리가 함께한 시간, 그 모든 게 거짓이라고 생각해. 내가 날 믿었었잖아. 서연은 차갑게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모든 건 내가 만든 거짓이었어, 준혁아. 그의 몸이 굳었다.
난 내가 사랑이라고 말했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라는 걸 마지막까지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결국 난 진실을 봤어.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널 사랑했던 것도 거짓이라고 생각해. 서연은 미소 없이 대답했다. 사랑은 상대를 속이지 않아. 그의 몸에서 힘이 빠졌다. 경비원들이 그를 제압하며 피고석에서 끌어냈다. 마지막까지도 그는 뒤를 돌아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손목의 수갑이 채워지고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나갔다. 그렇게 사건은 끝이 났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그가 했던 말, 함께했던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가슴이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법정을 나서며 오빠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수고했어, 서연아.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응, 이제 정말 끝났네. 오빠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래, 이제 넌 다시 시작하면 돼. 서연은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했다. 창밖에 햇살이 창가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로운 아침이었다. 사건이 끝난 지 몇 개월이 흘렀다. 법정에서 준혁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이후 그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모든 것이 가짜였던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빠와 가족들이 곁에 있었고 친구들이 함께했다. 서연아, 너 오늘 출근하는 거지? 부엌에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다시 일하러 간다고 할 때 좀 걱정했거든. 나도 그랬어. 솔직히 아직 완전히 괜찮진 않아. 그래도 서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오빠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생각했어. 더 이상 누구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서연은 작게 웃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출근길, 오랜만에 타는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전보다 조금 더 강해진 듯한 얼굴이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서연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덕분에요. 모두가 걱정해 주었지만 그녀는 굳이 힘들었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업무를 다시 시작하면서 서연은 조금씩 예전의 자신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퇴근 후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혹시 다시 연애할 생각은 없어? 서연은 조용히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 뭔데? 이제 결혼을 인생의 목표처럼 여기지는 않을 거야.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어.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맞아. 결혼이 꼭 행복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잖아. 서연은 잔을 들어 올렸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내 행복을 제일 먼저 생각하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 속 자신을 마주 보았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해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겪은 끔찍한 결혼 사기 사건을 통해 사랑과 신뢰라는 감정이 때로는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운명처럼 다가온 사랑을 믿었지만 점차 의심을 품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배신과 충격, 그리고 깊은 상처를 경험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서고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않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사회적 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중심으로 한 삶을 만들어 나가기로 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사랑이란 이름 아래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 누군가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라고 생각될 때에도 가족과 친구들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희생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한 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